신종 코로나.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이 중요한 고비가 될 국내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3,000명에 확진 환자가 크게 늘면서 각종 시설이 폐쇄되고 지역 행사도 따라 수도권에서도 진행되고 집단 있습니다.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 수도권의 확진자가 400명. 우리 보건당국의 우수한 진단 역량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으로 생긴 결과다. 코로나19 대응을 훌륭하게 했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 그리고 국민들, 의료계가 어떻게 이 위기를 안정화시키고 극복하는 그날까지 최상의 전략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포럼의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방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이 커브를 플래트닝 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전파 속도를 이제 낮춰야 되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여기 점선으로 호리젠탈리 그어져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의 커패시티를 올리는 겁니다. 이거를 낮추려면은 사회적인 락다운을 강하게 해야 되고, 락다운이 강해질수록에 2차적인 피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피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공중보건학적 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한 분야의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역량이 동원이 돼야 되고, 공중보건학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 의료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이 총체적으로 코디네이트 돼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대비는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위해서 사회적인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R&D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역적인, 의료적인 또는 사회적인 체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임상적, 역학적 핵심적인 특성을 설명을 드리면 잠복기는 한 5일 정도, 물론 범위가 좀 있긴 합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시기는 증상 발현 바로 전날 증상 발현 후 1일, 이틀이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가장 많은 시기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특성은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더라도 5일 정도 지나면 6일째부터 배출량이 급격히 줄더라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그동안 해왔던 변화가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수준이 사실은 315명 이후에 피크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데는 아주 크게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아마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재조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한번 평가해 볼 만한 수준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에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공동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에 지자체 공무원과 공중보건의들이 파견 나와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공동대응의 효과는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수도권 문제는 이제 심각하게 의료 붕괴 수준까지 안 갔던 걸로 생각은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가 병상을 먼저 점유하다 보니 이미 병상은 다 찼고 진짜 병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병원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합당한 환자들에게 배정이 돼야 하고, 만약에 비어있더라도 절대 병원은 채우면 안 된다. 병원은 환자를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다. 결국은 병상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간호사들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병상 하나당 간호사 5명이 필요하다는 게, 병상 200개를 늘린다는 얘기는 간호사 100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2차 감염 최소화하는데 중환자 케어 혹은 우리가 의료 표준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그를 통해서 불필요한 2차 감염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팬데믹이 아마 인데믹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속 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질병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보건의료체계나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위험을 그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봉쇄가 아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얼마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순응한지, 획일적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정책을 하기보다는 개인 위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과연 국민들이 계속 따라줄 것인가,
국민들이 피로도를 어떻게 고려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인구 집단에서 위험이 가장 높은가를 고민해서 거기에 타겟팅을 했을 때 효과적이겠죠. 위험 인식을 너무 과도하게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acceptable risk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학조사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왜 이런 유행이 생기게 됐는가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능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역학조사 시스템이 더 강화가 돼야 될 거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그거를 또 신장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감염병 연구센터라거나 감염병 지원단을 정규직화 편성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전 지자체로 확대가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각 그 시도별로 감염병 관리에 대한 과신설이라거나 또는 보건소에도 상응하는 그런 조직 신설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전체 토론의 주제를 그냥 좀 종합해서 보면 지금까지의 방역의 형태와는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속 가능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사회가 돌아갈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일정 수준의 리스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리스크를 최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핵심은 결국 중환자에 대한 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서 의료 전달체계 각 단계가 동시에 열려있고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어야만 그런 트리아제와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이 가능할 것이다. 상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9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돌봄 서비스 중단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돌봄 서비스가 생존의 필수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당사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좀 강구해서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비중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는 감염이 두렵고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들도 개별적으로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코호트 격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교육과 그다음에 방역 서비스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기본 방역 장비는 당연히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우울은 뭐든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병적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확정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 스트레스가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니겠느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나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우울증도 실비보험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를 늘릴 수 있느냐,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만들어낸 새로운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확진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소통의 관점에서 뭐가 문제냐? 부메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타인을 대응을 하고 감염을 그렇게 대응을 하니까 되돌아올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진자가 준다 하더라도 보도량은 그렇게 빠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저 보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아마도 비난이나 책임이나 아니면 강한 통제나 감시와 같은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일상이 지쳐가서 일상의 회복 탄력적이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게 소득이라든지 여러 고용의 상황에 따라서 격차가 더 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취약층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의 소통에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는 말씀은 K방역은 협치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1월 20일 날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전략들을 보면 사실 봉쇄 전략과 완화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지속적 억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계속 이제 장기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응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피로감을 느낀다. 코로나는 끝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키워드는 저희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방역적인 부분, 그다음에 의료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분들로 구분을 좀 해서 기존에는 방역적인 부분에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좀 더 의료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 대응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학조사와 환자관리 그리고 보고와 행정 업무까지 모두가 포괄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학조사 요원들은 이 모든 방역활동의 주체자가 됩니다. 그 모든 인력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턱없는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력을 양성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역학조사 요원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준비해 나가서 또 하나의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방역, 의료, 아슬아슬한 것도 있었고 조금 놓친 것도 있고 했지만 잘했습니다. 그런데 빠뜨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 대응 부분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심리 방역 부분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같이 힘써서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